나도 우리 집에 올라가려고 여기 1층에 왔는데 벌써 이쪽 5호, 6호 라인 아주머니는 애기들 여기 얼굴이 까맣고 막 땅바닥에 앉아서 울고 다녔어요. 이른 아침 화재에 놀란 주민들. 연기를 피해 30층 옥상으로 대피하고 고가 사다리차로 구조되는 사람들. 주민 20여 명은 연기 흡입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불이 난 주차장. 뼈대만 남고 완전히 타버린 차량만도 40대가 넘고 수백 대가 화재 피해를 입었습니다. 전통적인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의 이 화재 진압 방식으로는 꺼지지가 않으니까 인접 주차되어 있는 일반 차량에까지 화재가 확산되거나 그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면은 굉장히 대형 이 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지난 5월 인천 화재처럼 전기차 화재가 있었던 경기도 김포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안에 연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불길이 보이지 않는데도 전기차에서는 연기가 계속 뿜어져 나옵니다. 저희가 통제하면서 얼굴을 거의 뭐 수건으로 가리고 있을 정도로 목 여기 계속 이제 연기가 막 들어오니까요. 그러니까 소방대 도착하시기 전에도 그 정도 연기가 꽤 이제 차 있는 상태. 소방차 도착하고 나서 더 많이 났고요. 지하 공간에서는 나갈 유일한 곳이 이제 램프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연기가 가득 차 있는 상태고 피난해도 어렵지만 나중에 소방대원들이 다시 그 연기 속으로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에서 촬영한 당시 화면에는 견인 차량의 모습이 보입니다. 초기 진화가 된 전기차를 견인 차량을 이용해 곧바로 지하 주차장 밖으로 이동시킨 겁니다. 신고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출동하면서 레카차를 섭외해서 선착대는 도착을 해서 진압을 하고 있고 저희 지휘대하고 현착 레카차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착대에서 안정화시킨 차량을 바로 지상으로 올려놓은 거죠. 소방대가 도착한 지 10여 분 만에 건물 밖으로 나온 전기차. 빠른 진화로 다른 차량이나 아파트 시설에는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난 차량은 배터리가 안정될 때까지 무려 사흘 동안이나 이동식 수조 안에 넣어둬야 했습니다. 안에 배터리가 다시 반응이 일어나면 다시 연소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24시간 동안, 그러니까 교대 근무니까요. 저희가 한 3일 정도를 담궈놨던 겁니다. 그게 물에 기포가 발생이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면. 기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게 이제 반응이 끝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전기차 화재인데도 인천의 아파트에서는 왜 피해가 컸던 걸까? 전기차에서 화염이 일기 전에 소방대가 도착한 김포와 달리 인천에서는 소방관 진입이 어려울 만큼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 빠르게 번졌습니다. 네, 연기랑 열기랑 폭발음이 너무 많이 들려갖고 지휘팀장이 대원들이 안전이 좀 그래서 일단은 나오라고 했고 우회해갖고서는 그 정문 쪽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다시 진입을 했답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경보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해야 하는데 인천 화재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화재 직후 경보기가 울렸지만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스프링클러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되지 않아가지고 큰 사고로 번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안에 불당동에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한 600대 정도가 차량이 그을림이라든지 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지하 주차장에 있는 시스템은 이 화재 감지기가 오작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에 의해서 작동하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꺼놓는 이런 사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화재 감지기가 화재 신호를 보내면 물 공급 밸브가 자동으로 열리도록 돼 있는데 이 밸브를 누군가 잠가버리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 전기차 화재엔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최근 흥미로운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감지가 되고 한 1분 정도 후에 될 거예요.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환경에서 가운데 빨간색 전기차를 두고 주차장처럼 양쪽에 일반 차량을 주차한 상황. 전기차 배터리에 인위적으로 불을 붙이자 연기가 피어오르고 곧이어 화염이 솟구칩니다. 10여 분 뒤 불길이 거세지자 스프링클러의 감지기가 작동하고 차량에 물이 뿌려지면서 화면이 연기로 가득 찹니다. 별도의 화재 진압 없이 스프링클러만으로 물을 뿌리는 상황. 그런데 30분이 지나도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바로 옆 차량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전기차에서 불이 나는 동안 바로 옆 차량은 타이어에도 불이 옮겨 붙지 않은 겁니다. 국내 최초로 시행했던 실험이었고 아까 보시는 바와 같이 상부 스프링클러만으로도 좌우측의 차량의 화재 전이가 차단됨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관리소 직원이랄지 안전관리자가 혹시라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 최악의 조건에서라도 그게 화재 제어는 가능했다. 소방대가 출동할 때까지의 10분 정도의 골든 타임 동안 어떤 화재를 제어할 수 있었다. 그걸 확인했다라는 게 가장 큰 저희 실험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외에 전기차 화재를 위한 소화 장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배터리가 있는 전기차 하부에 물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주차장 내에 비치해 놓았다가 화재 현장까지 이동한 뒤 소방 호스를 연결해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로 밀어넣는 겁니다. 지난해 말부터 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동식 소화 장비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어디다 주차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이용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래서 이동식 하부 주차 장치는 이동해서 어디 공간이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단지에 한두 개 또는 두세 개만 비치하더라도 신속하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하부에 물을 뿌리는 소화 장비로는 색다른 방식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바둑판 정도 크기의 장치를 금속판 아래로 밀어넣고 소방 호스로 물을 공급하자 잠시 후 금속판 위쪽으로 물줄기가 솟구칩니다. 물이 나오는 빨간 노즐 부분이 금속판을 뚫고 들어가 배터리 내부로 직접 물을 분사하는 장치입니다. 국내 한 중소기업이 올해 초 개발한 이 소화 장비는 별도의 동력 없이
소방호스만 연결하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소방호스의 수압이 내부의 터빈 날개를 돌리면 날카로운 노즐이 드릴처럼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국내 시판되는 차량을 조사를 해보니 지상고 최대 지상고 140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차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 제품의 높이를 130에 맞추어서 그렇게 개발을 했고요. 별도의 어떤 전기라든지 에어라든지 이런 별도의 에너지원 없이 순수 수압만으로 전공을 해서 물을 주입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 제조사와 공동으로 실시한 실제 화재 실험에서는 10여 분 만에 화재 진압이 끝났습니다. 연령상 화면으로도 배터리가 있는 차량 하부가 파란색으로 냉각된 것이 확인됩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배터리 냉각에 최소 3시간 이상 걸리던 것을 크게 단축한 겁니다. 실제 배터리의 하염은 점공을 하고 난 이후에 1분 정도 되면 하염은 다 진압이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배터리 같은 경우는 화학 반응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10분 이상 계속 물을 주입을 해서 냉각을 시키면은 재발화가 되지 않는, 그래서 10분 정도까지는 계속 공급을 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령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화재의 예방과 소화를 위한 법령이나 규제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와 소방청이 전기차 충전 시설은 가급적 야외에 설치하고 지하 주차장인 경우 방화벽과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강제력은 없는 자율 규제이기 때문에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 내에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을 해서 더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지금 연구 영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올 하반기에는 그 보완안이 마련이 될 거고, 늦어도 내년까지는 그래서 기준안이 지금 공포를 목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천 화재로 경각심이 커지면서 지난 12일부터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여는 등 제도 정비를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하고 충전율을 제한하는 등의 종합 대책이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원인이나 원인 규명이나 이런 대책이 아직 명확하게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차량이라는 게 운행하면서 계속 배터리가 손상이 있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또 화재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 요인들이 있지만은 또 동시에 지하 주차장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물리적 특성을 좀 고려한 안전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잇따른 전기차 화재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기도 하고 지하 충전소를 폐쇄하는 곳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 구역을 지상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전기차의 지하 공간 주차를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충전소는 지하 깊은 곳에 하지 않고 예를 지하 1층이라든지 뭐 5개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전기차는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빈 공간을 찾아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 지하 5층도 될 수 있고 6층도 될 수 있고 차량의 어떤 주차 공간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전기차 화재에 맞춘 새로운 대책과 규제가 나온다고 해도 기존의 아파트와 건물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축 건물은 새로운 강화된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그 기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유지 관리를 조금 더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소방 안전 관리자가 그런 유지 관리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스프링클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렴한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아파트. 신혼부부들도 뭐 있긴 있나요? 신혼부부 많죠. 거의 신혼부부예요, 전세는. 그런데 나와 있는 전세 매물은 없습니다. 요새 더 귀해요, 전세가. 하나 딱 올라가면 뭐 몇 사람이 전화 와서 바로 나가요. 이 년 전 입주한 서울의 또 다른 신축 아파트. 1,400세대가 넘는데 지난달 맺어진 전세 계약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세는 물량이 지금 많이 없는 편이고요. 전세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추세가 있습니다. 관악구의 또 다른 아파트. 3,500여 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 단지엔 그래도 매물이 꽤 있습니다. 문제는 가격입니다. 올해 1월 4억 원이던 59제곱미터 아파트 전세가는 불과 반년 만에 5천만 원 오른 4억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한 개가 저렴하게 계약되면 그다음에 단가를 높이고 이렇게 하니까 서울의 아파트 전세 가격은 65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확실히 올랐죠. 많이 올랐죠. 지금 날짜만 맞으면 계약을 하고는 있는데 전세 가격은 언제까지 오를까요? 노은솔 씨는 3년 전 결혼했습니다. 남편 직장과 가까운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열평 남짓한 공간은 둘이 살기에도 좁았습니다. 남편 본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짐 뭐 여름이면 겨울에는 거의 이제 갖다 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짐 분리를 해가지고 살았어요. 2년 동안 악착같이 2억 원을 모았습니다.
배추를 합쳐 서울의 아파트 전셋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200만 원 넘지 않는 선에서 이제 잡으려고 해가지고 6억으로 잡게 됐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 부동산에 갔는데 이제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게 너무 없으니까 이제 그냥 한 군데 보여주시고, 보통은 이제 뭐 3-4군데 보여주시고 어떠시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 보여주시고 진짜 매물이 없어서 그냥 들어가는 대로 그냥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노 씨는 경기도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곳의 25평 아파트 전세 가격은 6월 초 6억 원이었지만 망설이던 보름 만에 호가가 2천만 원 뛰었습니다. 지금 저 아파트로 했고요. 25평 전세로 이제 6억 2천만 원 하게 됐습니다. 입주는 가을에? 네, 가을에 예정이고 이제 9월 말 잔금 치르고 이제 이사하는 거예요. 부동산 그때 계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계약하기 잘했다.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서 좀 잘 계약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일로 앉으세요. 아, 네. 조금만 늦었더라면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아파트 같은 평형 전세 가격은 한 달 사이 또 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한 6억 3천에서 넘어서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한 달 사이에도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구나. 전세 수요자는 많은데 지금 매물은 지금 싼 건 다 지금 계약된 상태고 남은 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이렇게 전세 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이유는 뭘까? 스물일곱 살 직장인 한모 씨는 2년 전 인천의 빌라에 전세로 들어왔습니다. 주계사 자격 따졌지만 그런 와중에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지금 이제 보증금은 1억 2,500만 원, 간신히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2,500만 원은 신용대출로, 그다음에 1억은 그 대출로 해가지고 1억 2,500만 원을 마련을 해서 이 집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계약 7달 만에 빌라가 압류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등기부등본을 한 번씩 체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매번 체크를 하는 도중에 그 밑에 등기부등본 밑에 보니까 새로운 게 한 줄이 생겼더라고요. 강서구 세무서청? 거기서 이제 압류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됐었어요. 한 씨는 다행히 보증보험에 가입해 큰 화는 면했습니다. 앞으로는 돈이 더 들더라도 아파트 전세를 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 금액이라고 해서 나라 자체에서 원활하게 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지난해 중순 한 씨가 알아봤던 25평 아파트 전세 가격은 2억 초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사 계획을 세우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이제 내가 집 그때 봤던 금액이 있으니까 그 집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찰나에 갑자기 최근에 이제 이사 갈 때가 돼서 알아보니까 3억 초반으로 이렇게 되니까 1년 사이에 25평 아파트 전세 가격이 1억 원이나 오른 겁니다. 눈을 더 낮춰 다른 아파트를 찾고 있지만 아직 전셋집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집을 매일매일 알아보는데 거의 한 달 주기로 금액이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단기 월세를 한 3개월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 시장의 두드러진 특징은 아파트 쏠림 현상이 유달리 좀 강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빌라 전세 사기 여파가 여전히 지금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후유증으로 남아 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뭐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 거의 1년 이상 오르고 있지만 지방은 오히려 좀 빠지는 것도 많고요. 지난해 5월 넷째 주부터 65주째 계속 오르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전셋집을 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3법 때문이죠. 뭐 4년 동안 거주하니까. 그리고 또 살던 분들이 안 옮기고 딴 데로 가시질 않아요. 웬만하면 올려드리고 이제 여기서 사시는 거죠. 이사비 비싸고 그러니까. (2020년 7월) 시행된 임대차법. 계약갱신 청구권에 따라 세입자는 한 차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전세 보증금 인상률도 5%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가격대가 낮았을 때 계약하신 분들은 그 가격에 다시 얻을 수가 없으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셔서 2년 더 거주를 하시죠. 다 쓰시죠. 웬만하면은 다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 써서. 전셋값이 오르는 상황에서 기존 세입자들이 굳이 지금 사는 전셋집에서 나가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신규 세입자들입니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얘기는 시장 전체를 보면은 새로 전세 공급이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말하자면 유통 매물이 줄어들면은 약간의 수급의 불균형만으로도 가격에 이제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보다 15%, 올 초보다는 20% 넘게 줄었습니다. 공급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어떤 신규 공급이 안 되면은 매매에 대한 공급도 부족하지만 전세에 대한 공급도 멈춰져 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매년 신혼부부든 뭐든 이제 신규 수요는 주입이 되는 상황일 테고 이제는 전세가가 올라가면서 매매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임계점이 도달한 거예요. 2022년 10월 착공한 서울 은평구 대조 1구역. (2,450여) 가구가 들어설 강북 최대 재개발 단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건설사가 공사비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를 멈췄지만 공사비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는 게 공인중개사들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현대에서 한 데가 홍제 3재건축이 있어요. 거기가 512만 원이었거든요. 여기랑 똑같았어요. 지금 784만 원으로 올렸어요. 공사비를 최근에. 그 500만 원은 공사가 사실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공사비 인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공사는 최근 재개됐지만 입주 예정일은 반년 넘게 늦춰졌습니다. 공급 지연은 대조 1구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에는 서울의 평당 공사비가 한 400에서 500 정도면 사실 평당 공사비로 해서 수주를 들어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800만 원 후반대 그리고 이제 점점 고층으로 될수록 1000만 원 이상까지 나오는 사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지금의 환경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파주 운정신도 시의 아파트 건설 단지.
2022년 사전청약 때 최고 4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파주 운정 3, 4블록입니다. 계획대로라면 804가구가 2026년 입주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건설업체를 구하지 못했고 시행사는 지난 6월 말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사업이 연장될지언정 사업 자체가 무산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내 집 마련을 기다렸던 당첨자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옆 사전청약 단지들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저기 두 군데가 취소가 됐잖아요. 2블록 정도 취소됐고 나머지 4개 블록이 있는데 4개 블록도 뭐 취소될 것 같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예. 이게 6개 단지니까 2,400세대 정도 되잖아요. 현재까지 사업이 취소된 사전청약 단지는 모두 5곳에 1,739가구 규모. 인천 가정 2지구를 시작으로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 등 수도권에서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건설 시장 자체가 이제 건설 단가들이 많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는 지금 높은 재료비를 들여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을 어떤 철회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본청약을 하지 못한 사전청약 단지도 전국 24곳, 12,000여 가구에 달합니다. 수도권 일대에 건설이 중단되는 아파트들이 속속 생기면서 공급 부족으로 다시 전세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은 분양할 때를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입주 때를 따지는 겁니다. 전세는 당장 필요한 거니까. 근데 지금 올해는 그렇게 입주 물량이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올 하반기 이후 내년 이후에 이게 수급 불균형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공급 절벽을 조속히 좀 해결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앞으로가 문제예요. 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는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주택 수요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자 정부가 내놓은 국민 주거 안정 방안. 핵심은 서울 수도권 공급 확대입니다. 향후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 이상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합니다. 서울 인근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8만 호 이상의 신규 택지를 발굴해 아파트로 쏠리는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빌라나 오피스텔 등의 공공 매입을 늘려 시장에 풀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안정될 수 있을까? 이런 깜깜이 계약 부분들을 많이 해소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파트부터 좀 싸니까 그쪽으로 충분히 새로 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전체 시장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단초는 충분히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0대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새로운 어떤 신도시를 개발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장기간 어떤 이 소요되는 기간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65주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도
지난 3월 넷째 주 이후 2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첫 출발이 14억 입주 매물이 나오는데 손님이 그날 8팀 예약이 됐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5천을 올렸어요. 근데 5천을 올리자마자도 손님이 하겠다고 했는데 계좌가 안 나왔고 14.7로 올렸고 결국 5일 만에 8,500을 올린 걸로 계약이 됐어요. 한동안 잠잠했던 갭 투자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갭 투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열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젊은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도 갭 투자를 하러 오시더라고요. 썰렁했던 청약시장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294만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을 사볼까라는 심리가 당연히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사게 되고 그다음에 갭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동안 참아왔었던 투자자들도 덤벼들게 되면서 전세가가 매가를 밀어준다는 법칙은 뭐 정확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과 같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재현되지는 않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나 투기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느냐가 핵심이에요. 전세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쉽지 않은 시장의 환경이다.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로 불렸던 전세. 사다리가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무슨 게임머니도 아니고 막 3억, 6억 막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결혼을 해서 이제 월세, 이제 전세를 구해서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나중에도 이제 이렇게 계속 서울에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There is a house in your